네, 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세법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양도세, 취득세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제가 조금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부가가치세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공부할 게 별게 없고요. 그냥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까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 한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좀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총 216페이지인데요. 이게 무슨 공식도 막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읽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네. 그냥 다른 거는 양도소득세, 양도할 때 이득이 남기면 그 비율에 맞춰서 세금을 거두겠다. 이런 거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 네. 부가가치세법입니다. 2018년 시행, 2018년 1월 1일 날 시행하는 법률이고요. 네, 법률 15,223호 이렇게 되고 2017년 12월 19일 날 일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장 총칙이고요. 이 법, 네,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 수입이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 가지 말씀드릴게요. 파란색이 시행령이고요. 시행령. 색깔별로 해서 시행령. 여기 시행 규칙입니다. 색깔별로 요 까만색 굵은 글씨는 줄치인 부분이 이제 법률이고요. 법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위주로 보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한 그런 위임한 부분들 좀 중요한 부분 있으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목적 이 시행령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네, 법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 규정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시행령에 위임을 하겠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규칙입니다. 시행 규칙 목적 1조. 이 규칙 시행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PDF처럼 이렇게 전체 화면 보기가 되긴 되는군요. 이렇게 조금 크게 보는 게 좀 화면을 좀 넓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 버리지? 이상하네. 네, 2조를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 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1번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과 권리 그리고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령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이하법 제2조 1호에서 물건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했는데, 물건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건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합니다. 상품, 제품, 원료,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입니다. 유체물. 형태가 있는 물건, 그리고 전기, 가스, 열 등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거를 물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항을 보면 법 제2조 1호의 권리는, 여기는 물건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권리, 이 권리입니다.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권리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의 2번, 용역이란 재화 외에 이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용모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또 위임을 하고, 여기 또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2조 2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용모와 그 밖의 행위를 합니다. 이제 해당하는 사업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건설업, 그러면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요게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거죠. 요거. 다만 부동산 및 업 및 임대업도 뭐 영역이라고 하지만 제외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부동산업 중에 그다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은 부동산 용역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보라색은 시행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행 규칙. 각 부령이죠, 부령. 그래서 제2조 사업의 범위 이렇게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 단서에 따른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단서에 따른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거는 뭐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실제 용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잘 몰라서 정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네, 그리고 네, 시행령, 이거 령입니다. 파란색은 용역의 범위 계속 보겠습니다. 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그리고 국제 및 외국 기관의 사업, 모든 것을 다 용역의 범위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시행령 제3조 2항 제1항 제1호 제1항의 제1호 및 6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 1호 6호는 1호 건설업과 6호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죠.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요거는 건설업. 이렇게
부동산업 및 임대업 맞죠? 네, 6호 부동산업 및 임대업. 그래서 네, 제 1항 1호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에서 이 중에서도 어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용역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2항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위에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거는 빨간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이건 용역이 아니라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 부동산 매매,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부동산 매매하고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 판매하는 사업은 용역 제공이 아니라 재화 제공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이런 경우는 네, 위에서 다시 보시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네, 이걸 그냥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다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네, 시행령 네, 제4조 사업의 구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뭐 제가 직업상담사라는 그 공부를 해봤는데 요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표준 뭐 코드 번호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직업 명칭 이렇게 막 분류하는 그런 분류표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여기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4조 2항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말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에 따른 거고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 3조 1항 시행령 3조 1항 뭐죠? 네, 여기 14가지 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제3조 제1항 시행령 3조 1항 14가지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3항 제1항 및 시행령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 2조 다시 돌아왔습니다. 법 2조 정의 3번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정의입니다. 사업자는 뭐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간이과세자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란 법
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그리고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 이게 7장의 내용이 간이과세일 거예요. 아마 제목이. 잠시만요. 7장의 내용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과세이죠. 맞습니다. 간이과세. 잠시만요. 네, 이거 제가 이거 만들면서 바로바로 좀 수정하면서 좀 진행을 할 거라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게 자료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이 안 듣지? 컴퓨터가? 네, 이렇게 됐고 제 7장은 간이과세입니다. 간이과세. 61조 1항은 뭔지 한번 볼까요? 61조 1항. 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간이과세자란 법 제61조 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그리고 제7장 간이과세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자세히 살펴보면 법 제2조 4호에서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여기 있죠. 이거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또 여기서 또 시행령 109조 제1항에 또 찾아보러 가네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시행령 109조 1항은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4,800만 원.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네, 간이과세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4,800만 원. 네, 그리고 법 2조 또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법 2조 용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세자란 간이 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는 모두 일반 과세자이고요. 과세 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 2,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도 한번 살펴봐야 되나요? 이거 소득세법 제1조 2, 1항 2호 소득세법
1항 2호.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 참 이게 서로 뭐 그냥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다 이게 떠넘기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비거주자란 어디 갔냐? 네, 커서가.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또 거주자는 뭘까요? 또 거주자. 이건 또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3호에 따른 외국 법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법인세법도 제1조 3호 또 찾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1조 3호. 네, 이거를 또 그냥 한번 써붙여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모에다가 붙여놔야지. 네, 그래서 또 다시 살펴보면 외국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3호에 따른 외국 법인을 말하는데 이 또 무슨 뜻인지 자세히 보면 외국 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령까지 한번 간 김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대통령령 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1조 2 남목이 맞나요? 1조의 1조 3호인데 1조 3호.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또 여기 안에 또 만약에 이렇게 또 넣어 본다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3호 대통령령으로 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는 단체가 법인이고, 지금 외국 법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이고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그리고 네, 그 밖에 해당 외국 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가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 단체, 이런 거를 외국 법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3조. 진도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 한 달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부가가치세를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뭐 공부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거 부동산 쪽을 이걸 완전 마스터하지 못하면 평생 숙제로 남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완전 뿌리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법 3조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and 개인, 법인. 법인에는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하고, 그리고 또 법인격이 없는 사단체단 또는 그 밖의 단체,
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납세 의무자. 네,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개인 또는 법인 또는 지자체 또는 뭐 네,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재단, 기타 단체. 네, 이렇게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네, 법 또 3조 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네,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가상금, 체납처분비 이 모두를 합쳐서 네, 앞으로 부가가치세 등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체납한 위에 따른 납세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 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는 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는 이 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참 이게 어떤 위탁자가 있고 자기 재산을 이제 맡겼어요. 수탁자. 이게 재산을 이게 명의가 이제 수탁자한테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법률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납부 의무가 있는데, 이제 체납 처분을 해도 이게 부가가치세 다 충족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럼 여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원래는 이 사람 재산이니까 이 사람이 대신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가상금 또는 다음 각호란 말은 요거 하나 둘 요거를 다음 각호로 가는 거죠. 조금 줄여가지고 다음 각호는 요거 1번 2번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신탁을 설정한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 예, 신탁을 설정하고 나서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그런 부가가치세 또는 가상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상금으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고 또 여기 1호 이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요 금액을 체납한 그런 납세 의무자가 어떤 신탁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요 수탁자가 대신해서 이게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참 이거 해석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법 이제 시행령 제5조 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네. 법 제3조 2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재산이란 다시 대통령령으로 신탁 재산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신탁 재산 한 화면에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재산이고요.
대통령령으로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 그런 신탁재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법 시행령 5조 2항을 보면 법 제3조 2 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고 합니다. 신탁 설정일은 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네, 신탁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네,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고 합니다. 뭐 신탁법이 이제 일반 법적인 지위가 될 것 같고 다른 법이 있으면 다른 법에 따른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우고 보여드려야지. 네, 법 제4조. 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나 용역은 공급이 모두 이제 과세가 되고 재화는 수입하는 경우 요때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법 5조 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 과세자 아까 4,800만원 기준이었죠. 4,800만원 미만 포함이 안되는 미만.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이제 1기, 2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그 다음에 제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 과세기간 2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신규 사업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만약에 3월 1일날 개시를 했다 그러면 6월 30일이 되겠죠. 6월 30일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그럼 6월 30 만약에 일반 과세라고 그러면 6월 30일까지가 되겠고, 만약에 7월 뭐 5일날 개시를 했다 그러면 12월 30 일반 과세 기준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제8조 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 1항 살펴볼까요? 다시 단서에 따라 일단 읽어보고, 사업 개시 이전보다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그냥 정리를 해보면 기준이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시행령을 또 살펴보면 시행령 사업 개시일 기준 법 제5조 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뭐 면세 사업에서 과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로
개시일로 한다고 합니다. 뭐 원래는 면세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과세 사업이 됐다 그러면 과세 전환일을 개시일로 본다. 네. 네, 사업 개시일은 원래는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원칙은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사업 개시일이 되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광을 시작하는 날, 여기가 사업 개시일이고, 제1호, 제2호 그러니까 제조업, 광업 외의 사업은 잠시만요. 제조업과 광업. 네, 1호, 2호 제조업,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법 제5조 과세기간 사망.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시일부터. 네, 만약에 폐업이 3월 3일날 폐업을 했다 그러면 요거 1월 1일부터 이제 과세 기간이 되겠죠. 기시일부터 3월 3월까지 여기가 과세 기간이 될 것 같고, 또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또 대통령령으로 또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업일의 기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폐업일의 기준 시행령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업일은 다음 각 고의 구분에 따른다.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그래서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이게 폐업일이 되겠고, 그리고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 변경등기일이 이제 폐업일이 되겠고, 또 만약에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폐업일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합병과 분할 이외의 경우에는 또 합병, 분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제1호 합병 및 제2호 분할 외의 경우, 이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그렇지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원래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접은 날을 폐업일로 보지만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한 날로 본다고 합니다.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행령 제7조 2항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2항 제1항 3호에도 불구하고 요 위에 요 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 둘 다 내국법인이네요.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본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녀 재산, 뭐 청산법인 청산을 해야 되니까 너 다 청산하고 얼마 남아있냐, 그래서 이거 얼마 남아있다 확정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산일로부터, 그렇지만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자녀 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이 되겠고,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을 폐업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읽으면 처음 읽고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읽고 넘어가고 나중에 또 모르는 건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또 제 7조 폐업일 기준 사망. 네. 사망. 법 제8조 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는 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하게 사업을 막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대규모 설비가 필요해서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거나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6개월 동안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뭐 만약에 천지지변이 막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다 뭐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뭐 아무튼 그 밖의 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도 6개월 동안 그런 공급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으면 6개월 되는 날을 폐업한 걸로 본다고 합니다. 폐업한 거 6개월 동안 6개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는 이게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참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제가 진짜 너무 몰라가지고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네, 법 제5조 과세 기간입니다. 사항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혹은 또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서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거나 혹은 또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와, 이거 한국말인데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62조가 또 무슨 말인지 제목이 뭔지 또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법 62조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이라고 하네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2조의 62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혹은 간이과세자가 이게 주어인 거죠. 주어. 이게 주어이고 이렇게 두 개 다 걸리는 거죠. 여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간이과세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간이과세자고 적용 안 되면 일반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 그렇게 돼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과세가 간이과세로 될 거고요. 아니면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다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그러니까 이 변경되는 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이거는 일단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그 변경 이후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리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6월 30일까지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법제 5항 과세기간 5항입니다. 법제 5조. 네, 간이 과세자가 70조는 또 무슨 70조면 간이 과세의 포기라고 하네요. 간이 과세의 포기. 간이 과세의 포기. 네, 간이 과세자였는데 제70조 간이 과세의 포기라는 규정에 따라서 간이 과세자의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1호의 기간은 제1호 1호의 기간은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제70조 1항 아까 간이 과세의 포기라고 했죠. 이것도 그냥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적으면서 자꾸 기억을 해야 되니까 간이 과세의 포기 제1항에 따른 간이 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포기한 날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기간이 되게 과세 기간이 되겠고 또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의 기간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되는 걸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리고 법 제6조 납세지 1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라고 합니다. 사업장의 소재지 사소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사업장의 소재지 부사소 이렇게. 그리고 제6조 2항 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면서 그리고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 제6조 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업장의 범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와 이걸 다 또 읽어봐야 되나요? 그냥 빠른 속도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장의 범위 사업의 종류 광업인 경우에는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가 되고 이 경우 광업 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는 광구 소재지가 아니라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네요. 그러니까 광구 밖에 있을 때는 그 광업 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말 한국말인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사업장의 범위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최종 제품. 뭐 원재료가 투입이 되고 제공품이 되고 제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제품. 이게 완성되는 장소가 사업장의 범위라고 합니다.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 소비세법 제10조 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장 소재지는 법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범위로 보고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자가 들어가면 뭐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범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고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은
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 이하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하는 이 다단계 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 다단계 판매원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등록한 주된 사업장 소재지라고 합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 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하고요.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은 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고, 그리고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겠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 조직이 우편법 제1조 2 제3호의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그 사업장의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범위가 되고, 국가, 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 제3호에 따른 사업, 이 경우에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임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송유관 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의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표 7. 네,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이게 시행 규칙까지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어차피 뭐 꼼꼼하게 한번 보기로 했으니까 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행 규칙입니다. 규칙. 부정이죠, 부정. 이제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표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조 이동통신 역무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표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 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동통신 역무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네,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 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 역무, 이거를 이동통신 역무라고 하는데,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무선 호출 수신기를 휴대한 사람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 통신 방식으로 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이런 걸 이동통신 역무라고 하고, 그리고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 통신 방식으로 이동체에 장착하는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전용 교환 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그리고 데이터 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 설비를 설치하고 무선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업무도 이제 이동통신 역무라고 합니다. 또 시행규칙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표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 계약 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조금 그래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니까 또 그 연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시행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8조 사업장 2항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중요한 거 15호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의 등기부상 요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제 1항의 표 제15호 이 내용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거고 이게 영업장의 범위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또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죠. 네.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네, 또 이걸 또 규정을 또 새로 해놨네요. 네, 네, 이렇게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를 또 시행규칙에서 또 16가지 정하고 있고요. 또 여기 시행령 7번에 이어 또 8번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9번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11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까지는 다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행령 3번 사업장 사망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이하 직매장은 장소는 이건 역시 또 사업장으로 본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 네. 그래서 특별히 직접 판매하는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직매장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범위 4항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래서 추가로 사업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다른 사업은 이 외의 장소도 뭐 신청해서 추가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지만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위로 올라가 버렸네. 네, 그리고 또 8조 5항 시행령 8조 5항을 보겠습니다. 네, 5항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및 법 제8조 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네, 과세표준 네, 법 8조가 뭐죠? 사업자 등록 법 8조는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사업장 설치도 하지 아니하고 혹은 또 사업자 등록도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이때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합니다. 쉽지 않네요. 그리고 시행령 8조 사업장 6항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0조 무슨 뭘지 소득세법 120조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이네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 이걸 또 한번 또 적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좀 편리하겠죠. 이게 다시 막 다 안 찾아봐도 되니까. 120조 굉장히 기네요. 120조. 그렇지만 뭐 해놔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94조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 네, 이렇게 해두면 제가 이제 법 공부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근데 효과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이게 뭐 어디 규정하고 있는 뭐에 따라 이러면 이걸 확인을 안 해보면 뭐 전혀 무슨 말인지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롭지만 저는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음, 네, 이렇게 되고 아까 네, 법인세법 얘는 법인세법이죠. 법인세법. 음, 사실 뭐 다 읽어봐도 이해도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뭐 대충이라도 무슨 뜻인지는 알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또 제가 정리한 이거 자료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쪽지로 그 말씀 주시면은
제가 이거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메일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좀 공부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뭐그 법 따로 시행령 따로 시행규칙 따로 이렇게 다 따로 돼 있으면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으면서 공부하기가 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시행령 8조 사업장 6항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사업장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뭐 제가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업장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6조 납세지 3항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어떤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8조가 사업자 등록이었죠. 그리고 법 6조 납세지 4항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법 제8조 사업자 등록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고 합니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사망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합니다. 그리고 법 제6조 5항 다음 각 고유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네, 1호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네, 한 6조까지만 끝내고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6조까지만. 이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네, 법 제6조 5항 제1호 요거 1호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64조 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 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미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았으니까요. 뭐 그렇다 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여기가 되겠죠. 이제 요것들을 적은 그런 하치장 설치 신고서에 적을 내용이죠. 뭐 사업자의 상호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그리고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이하 인적사항을 적고요. 그 다음에 하치장의 설치 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을 적고 그 밖에 참고사항도 같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신고서 서식은 이거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시행규칙 제2조 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여기 얘가 9조 1항이거든요. 소득세가 잠깐만요. 소득세법 이거는 참 부가가치세법인데 그쵸? 요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2조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이죠. 이렇게 봐야 되나? 아, 그러네요. 사업의 범위. 요거를 아까 제가 요걸 부가가치세법으로 잘못 봐가지고 위치를 잘못 설정해놨었는데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요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다 그렇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또 사업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를 위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조 지금 보고 있었고 6조 지방공사의 범위 이것도 봤었고 여기도 봤었고 여기도 봤었고 여기도 봤었고 하치장까지 보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 그래서 네, 어디 갔냐? 커서가 잘 안 보이네. 네, 시행규칙 제7조 하치장 설치 신고서 별 서식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이거 네, 시행령 제9조 하치장 2항 보시면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또 10일 이내에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게 또 다른 두 분이 또 다른가 보네요. 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입니다. 법. 이렇게 법이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요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각호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육조 5항. 네. 네, 또 6조 5항의 또 2호 다시 보겠습니다. 6조 5항 2호 다음 각호 장소는 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네, 시행령 보시면 법 제6조 5항 제2호 요 내용이죠. 위에 이거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임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고 그 전에 사업장을 하고 있던 그 사업의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또 시행령 또 10조 2항 보시면 법 6조 5항 제2호 위의 법 내용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이상이 요거죠. 요 내용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뭐 10일 이내에 그냥 잠깐 설치했다 접는다 그러면 뭐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사업자 인적사항 이런 걸 적어가지고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임시사업장 설치 기간, 그 참고사항을 적어서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네, 서식에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시행령 또 10조 임시사업장 3항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4항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또 폐쇄일로부터 또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 요 사항들을 적어서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 또 폐쇄할 때도 신고서를 또 내야 되네요.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뭐 사업자 인적사항,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적어서 또 세무서장님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요 서식 뭐 크게 볼 거 없을 것 같고, 이 6조까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범 6조 6항 재화를 수입. 아까는 재화 용역 공급은 재화 용역 공급이 모두 이제 그 부가가치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되고, 공급 요거는 이제 수입만 되는 거죠. 수입. 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세관의 소재지.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부가가치세법 6조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총 뭐 한 70조, 이제 법 조문은 한 7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시행령 조문은 뭐 100개가 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독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도 중요하죠. 소득세, 이거 양도소득세. 부동산에서는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득세 전체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쫙 읽으면서 또 부동산에 관련된 소득세부는 또 발췌해서 또 자세히 또 보도록 하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회에 한번 세금을 싹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탁군이라고 합니다. 탁군. 뭐 부동산하고 뭐 제가 전공이 또 건축공학 전공이어서 이제 20살 때부터 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감정평가사 한번 공부해 보려고 서울 갔다가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몸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참.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 중단하고요. 지금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뭐 치료 받으면서 그냥 이것저것 계속 뭐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 뭐 자격증 공부도 좀 했고, 아직도 뭐 꿈은 갖고 있습니다. 요. 그리고 제가 또 건축과 전공이다 보니까 그 건축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건축사. 이제 건설 현장 쪽에서 가장 좀 좋은 자격증은 시공 기술사가 있습니다. 시공 기술사가 있고, 뭐 파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구조 기술사 있고 시공 기술사 있고 뭐 설비 기술사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는데, 좀 약간 현장 쪽으로는 기술사가 이제 가장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고, 이제 디자인 설계 이쪽으로는 이제 건축사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준비해 보려고 2016년에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건축사 1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은 이제 실제 제도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도면을 막 그려야 돼요. 이렇게 막 도면 막 그리고 해야 되는데 1차 시험은 이제 필기 시험이거든요. 필기 그 객관식 필기 시험. 예, 요것도 제가 합격을 했었어요. 2016년에. 그래서 요거 1차 유효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년 지났으니까 7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실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건축사 최종 합격. 그래서 아마 뭐 저는 성격상 한번 이제 뭐 제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좀 솔직히 될 때까지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아무튼 한번 계속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아니면 제가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부도 더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건 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허황된 꿈을 꾼다거나 하는 거는 좋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실보다 약간 그 더 좀 높은 꿈을 꿔야지 사람이 이걸 향해서 노력하다 보면 또 발전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냥 너무 그냥 이루기 쉬운 거를 목표로 잡으면 그게 막 노력을 안 해도 그게 달성이 돼버리면 사람이 이제 안주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시험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요 두 가지 이제 자격증을 최종 목표로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건축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 뭐 실무를 막 몇십 년 해서 되게 막 전문가가 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거의 뭐 수험생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법 공부도 같이 하시고요. 각종 그런 행정 계획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이제 좋은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부가가치세법 7조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